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어느 겨울날, 저는 늘 같은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고 돌아와서는 따뜻한 밥을 드셨습니다. 다만 몸이 조금 으슬으슬하네 라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정확히 이틀 뒤, 저는 그분을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기나 독감은 다 비슷하다고. 며칠 쉬면 괜찮아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기침으로 시작했고 같은 콧물과 미열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생사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장면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독감은 노년층에게서 유독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왜 어떤 겨울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만 어떤 겨울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길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공포를 앞세우거나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광고도 과장된 표현도 없이 겨울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만 차분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승호입니다. 올해로 85이 되었고 의사로서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을 환자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감기와 독감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 바로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숫자로만 따지자면 수만 명에 가까운 분들의 건강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겨울을 조금 더 안전하게, 덜 두렵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처음에 단순한 몸살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약을 먹고 집에서 버티셨지요. 하지만 며칠 뒤 폐가 급격히 나빠졌고 회복 이후에도 심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와 증상을 가졌지만 초기에 올바르게 대처한 분은 큰 문제 없이 겨울을 넘기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체력이 아니라 이해와 선택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차이를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독감이 왜 노년층에게 더 위험해지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자주 오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으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겨울의 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본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거나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다만 면역은 점점 길을 잃습니다. 반응이 늦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힘을 써야 할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면역 노화라고 부르기보다 지연과 혼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왜 독감이 노년층에게 더 위험해지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독감 바이러스가 30세의 몸과 70세의 몸에 동시에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젊은 몸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비교적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누가 적인지, 어디를 막아야 하는지 판단이 빠르고 필요한 만큼만 힘을 씁니다. 그래서 열이 나더라도 짧고 염증도 국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노년의 몸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호 전달이 늦어지고
적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바이러스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뒤늦게 면역이 깨어나면 이번에는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 과한 반응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독감이 노년층에게서 단순히 코와 목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 막아야 할 시기를 놓치면 바이러스는 기도를 타고 폐로 내려가고 폐에서 시작된 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 과정에서 심장은 더 많은 일을 요구받고 뇌와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을 견디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한 곳의 불씨가 집 전체로 번지는 과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통제의 시점을 놓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바로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수없이 보아온 장면은 이렇습니다. 독감 자체는 어느 정도 지나갔고 열도 내렸으며 기침도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들은 한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독감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독감 이후에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회복 후 7일에서 30일, 이 시기는 노년층에게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폐렴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은 무리하게 일을 하고 염증으로 예민해진 혈관에서는 작은 균형 붕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뇌졸중이 찾아오거나 신장이 제 기능을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도미노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 폐가 쓰러진 뒤에는 연속적인 낙하가 이어지듯 문제가 차례로 발생합니다. 이런 연쇄 반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독감으로 인해 몸 전체가 한 차례 큰 전투를 치른 뒤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아직 균형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복은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이 시기는 더욱 위험합니다. 면역과 장기의 여유가 이미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회복의 기준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열이 내렸다고 끝이 아니고 검사 수치가 조금 좋아졌다고 안심할 단계도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독감은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아무런 대비 없이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전에 독감을 앓고도 별일 없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독감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독감이 끝났다고 안심하신 적 정말 없으셨나요? 바로 그 안심의 순간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병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서부터 잘못 이해해 왔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독감은 조금 심한 감기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이 아주 높지 않으면 괜찮겠지. 약 몇 알 먹고 쉬면 지나가겠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수십 번은 감기를 앓으며 살아왔고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독감을 마주했을 때 가장 위험한 착각으로 이어집니다. 감기와 독감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입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고 몸이 으슬으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감기는 우리 몸이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익숙한 바이러스와의 작은 충돌에 가깝습니다. 마치 얼굴은 익숙하지 않지만 동네에서 자주 스쳐 지나가던 사람과 가볍게 부딪히는 정도라고 할까요? 몸은 이미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고 대응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 특히 노년의 몸에게는 낯선 침입자입니다. 예고 없이 들어와 전면전을 벌이듯 공격합니다. 그래서 몸의 반응도 훨씬 거칠고 극단적입니다. 갑자기 열이 치솟고 온몸의 근육과 관절이 이유 없이 아프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바닥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상태를 두고 몸이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걸고 버티는 상태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 통증, 무기력이 단순히 괴로운 증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몸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들어온 적이 평소와 다르고 평범한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신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감기 때의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열이 38도를 넘지 않으니 괜찮겠지. 어제보다 조금 나으니 지나가고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초기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강조합니다. 이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찾아왔는지입니다. 감기는 대개 천천히 옵니다. 목이 조금 칼칼해지고 다음날 콧물이 나고 그 다음에 기침이 더해집니다. 반면 독감은 하루, 때로는 반나절 만에 몸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갑작스러운 고열입니다. 숫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평소와 비교해 유난히 빠르게 오르고 몸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설명하기 어려운 전신 탈진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든다고 느껴질 정도의 무기력함입니다. 셋째는 머리와 관절을 관통하는 듯한 통증입니다. 특히 머리를 조이는 느낌이나 온몸이 맞은 것처럼 쑤시는 통증은 감기에서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나타난다면 저는 감기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때의 판단이 이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기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버티게 되고 독감이라고 인식하면 대처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 인식의 차이가 회복의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독감 같은 걸 알았는데 괜찮았다고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조건은 달라집니다. 같은 병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조금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다른 병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열, 약, 그리고 백신에 대한 생각들이 과연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년층 독감의 가장 큰 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방심입니다. 이 말은 제가 환자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는 문장입니다. 독감 자체보다도 그 독감을 대하는 태도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날, 아주 처음의 판단이 이후의 일주일, 더 나아가 이후의 삶까지 바꾸는 장면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몇 해 전 만났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나름 신경을 쓰시던 분이었고 산책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몸이 조금 무겁고 목이 잠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제 바람을 좀 맞아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열도 아주 높지 않았고 기침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약을 먹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이 정도는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겪어본 일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일주일 뒤 완전히 다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폐렴이 급격히 진행되었고 숨이 차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몸 전체가 큰 부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치료는 이어졌지만 회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날만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가볍게 여긴 그 첫 순간이 가장 무섭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년층은 초기의 증상을 과소평가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몸에 밴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년층은 웬만한 불편함은 참고 넘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열이 나도 일터에 나가고 몸이 아파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왔다는 말 속에는 강인함과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통했던 방식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버티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같은 시간을 버티는 동안 더 깊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더 아파도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증상의 모호함입니다. 노년층의 독감은 젊은 사람들처럼 극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이 아주 높지 않거나 기침보다 기운 없음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감기일 거야 라고 스스로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몸속에서는 바이러스와 면역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젊을 때 통하던 기준은 노년기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예전의 경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게 다시 해석하자는 뜻입니다. 방심은 대개 악의 없이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혹은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익숙한 생각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독감에서는 그 방심이 시간을 빼앗고 회복의 여지를 줄여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늘 첫날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병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병을 관찰하고 대비하는 선택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감기와 독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방심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또 가장 의지하고 있는 열과 약, 그리고 백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들 중에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 그 경계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열은 적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을 나쁜 것으로 배워왔고
열이 나면 어떻게든 빨리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제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열은 우리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발열은 몸이 스스로 선택한 생존 반응입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은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천을 올립니다. 열이 오르면 바이러스는 활동이 둔해지고 면역세포는 더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몸이 만들어낸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을 몸이 들고 일어나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십니다. 열이 다 같은 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열과 환경 때문에 위험해지는 열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감이나 감염으로 인해 서서히 오르는 열은 몸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탈수와 함께 오르는 열,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천 조절이 무너져 생기는 열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면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대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구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열이 조금만 나도 겁이 나서 바로 해열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도 어르신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열부터 내리려는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해열은 몸이 준비한 방어 과정을 중간에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을 끄기도 전에 연기를 보고 소방대를 돌려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는 더 오래 머무르고 회복은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열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열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이 몇 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이 또렷한지, 숨쉬기가 힘들지 않은지, 물을 마실 수 있는지, 그리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입니다. 열이 있어도 비교적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하고 수분 섭취가 되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면 몸이 스스로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열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정신이 흐려지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되거나 온몸의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그때는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열을 억지로 조절하는 것보다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층에서는 이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상태가 안정적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약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은 증상을 없애는 도구이지 몸의 회복을 대신해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해열제나 진통제는 필요할 때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조금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독감 초기에 증상을 완전히 눌러버리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보를 끄고 운전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당장은 조용해지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을 덜어내자는 것입니다. 열이 났다고 해서 바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열을 통해 지금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차분히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에 쫓겨 서둘러 대응하기보다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열과 약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까지 맡겨서는 안 되는지 그 균형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신은 방패지만 전신 갑옷은 아닙니다. 이 말을 꺼내면 혹시 의학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까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백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그 혜택을 바로 곁에서 보아온 사람입니다. 많은 감염병이 백신 덕분에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수많은 생명이 보호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백신이 해줄 수 있는 역할과 해줄 수 없는 역할을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괜찮겠죠? 이 질문 속에는 안도감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백신은 위험을 줄여주지만 모든 위험을 대신 짊어져 주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독감 백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병의 강도를 낮추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 반응이 느려진 상태에서 독감을 그대로 맞닥뜨리는 것보다 백신을 통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아주거나 감염 이후의 모든 과정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십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백신이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패를 들고 싸운다고 해서 상처를 하나도 입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방패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덜 다친다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백신은 싸움의 조건을 바꿔주는 도구이지 싸움 자체를 없애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맞았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 씻기나 생활 관리에 소홀해지고 초기 증상을 가볍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독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의 인식과 대응입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이 그 경계를 늦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불신하거나 멀리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학을 부정하는 태도 역시 또 다른 위험을 낳습니다. 저는 늘 균형을 강조합니다. 백신의 도움을 받되 그 한계도 함께 이해하는 태도 말입니다. 백신은 몸이 싸움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지 싸움을 대신 치러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결국 싸움의 주체는 여전히 우리 몸입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면 백신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불안에서 매달리는 대상이 아니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이후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면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그 작동을 돕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트의 끝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백신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로 겨울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백신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을 어떻게 지키고 일상 속에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혈액보다 먼저 점막을 만납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면역을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이라고 하면 피 속의 백혈구나 항체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독감 바이러스가 처음 발을 들이는 곳은 그보다 훨씬 앞선 지점입니다. 바로 코, 입, 목, 눈처럼 외부와 맞닿아 있는 점막입니다. 저는 이 점막을 면역의 최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으로 치면 국경선과도 같은 곳이지요. 독감 바이러스는 공기를 타고 들어와 가장 먼저 코와 목의 점막에 달라붙습니다. 이 첫 관문에서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 싸움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막이 건강하면 바이러스는 그 자리에서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하지만 점막이 건조하고 약해져 있으면 바이러스는 거의 저항 없이 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겨울만 되면 입과 코가 늘 마르고 자주 헐어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상태는 면역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노년층에서 점막 면역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이 첫 방어선이 자연스럽게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침 분비가 줄고 코와 목의 점액층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겨울의 건조한 공기, 난방으로 인한 실내 습도 저하가 겹치면 점막은 쉽게 손상됩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바이러스에게는 열린 문과도 같은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C 이야기를 떠올리십니다. 실제로 비타민C는 점막 면역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염증 반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비타민C는 도구이지 해결책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면역이 갑자기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C가 도움이 되는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식사가 부실하거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에게는 일정량의 보충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신선한 식재료 섭취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보다는 언제, 어떻게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점막 면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때, 꾸준히입니다.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 뒤에 급하게 무엇인가를 챙기는 것보다 그 이전부터 몸의 기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 점막이 마르지 않게 하고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점막을 괴롭히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영양 보충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점막은 단순히 영양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점막 회복은 늦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염증 반응은 더 거칠어집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와 목의 상태는 생활의 거울이라고요. 몸이 지쳐 있을수록 그 흔적은 가장 먼저 점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막 면역을 이야기할 때 저는 늘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심하게 마르지 않는지, 목이 자주 따갑지는 않은지, 코가 쉽게 헐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시라고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첫 방어선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독감을 대하는 태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면역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첫 방어선을 포함해 겨울 동안 노년층이 실제로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기준들을 하나의 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그러나 빠뜨림 없이 지켜야 할 것들 말입니다. 면역은 습관의 합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진료를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을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식품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 노년기의 면역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선택 위에 쌓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보다 얼마나 꾸준했는지가 결국 몸의 저항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이론 대신 겨울을 지나는데 꼭 필요한 기준을 5가지로 묶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온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노년층에게 보온은 면역의 기본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면역세포가 움직일 여유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하게 껴입는 것이 아니라 천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목, 배, 발처럼 천 변화에 민감한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됩니다. 저는 겨울철 진료실에서 집안에서도 양말을 신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소해 보여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땀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깨우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집 안에서의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은 흐르고 면역은 자극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하는 운동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숨이 편해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면역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잠을 설친 다음 날 몸이 유난히 약해진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노년기에는 잠의 길이보다 리듬이 더 중요해집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감을 찾습니다. 늦게까지 버티는 습관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면역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이 길어지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은 방어보다는 소모에 가까워집니다. 노년기의 스트레스는 대개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몸 상태에 대한 불안, 가족에게 짐이 될까 하는 마음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짧은 호흡, 조용한 음악, 햇빛을 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체 리듬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규칙을 좋아합니다. 식사 시간, 활동 시간, 휴식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 면역도 방향을 잃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것, 낮과 밤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몸은 지금이 활동할 시간인지 회복할 시간인지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 5가지를 저는 겨울 면역의 5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면역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함께 유지될 때 몸은 외부의 위협 앞에서도 훨씬 안정된 반응을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들이 모두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젊은 사람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몸에 맞게 가능한 수준에서 지켜가면 됩니다. 이 파트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심입니다. 겨울 면역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본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독감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기본 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해보려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마주치는 고민들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또 강연이 끝난 뒤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꺼내어 마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듯 차분히 답해보려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한 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점을 덧붙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미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그래도 독감을 걱정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신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낮춰주지만 감염 자체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백신 접종 후에도 초기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열과 관련된 것입니다. 몇 도까지 열이 나야 해열제를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이 조금 있어도 의식이 또렷하고 숨이 편하며 수분 섭취가 가능하다면 급하게 해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정신이 흐려지거나 숨이 가빠지면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노년층에서는 이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저질환에 대한 걱정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있어도 앞서 이야기한 방법들을 적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조정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같지만 강도와 속도는 달라야 합니다. 운동이나 영양 보충, 생활 관리 모두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며 기존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새로운 방법을 시작할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비타민 기화인 C와 관련된 것입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해롭거나 결석을 유발하지 않느냐는 걱정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복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미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량과 기간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히가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양약을 여러 개 드시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을 추가해도 괜찮으냐는 질문이지요. 결론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약물과는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을 조제받을 때 또는 진료 시 반드시 함께 복용 중인 것을 알리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몸이 약하고 식사가 부실한 노년층은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식단보다 기본적인 에너지 확보가 먼저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억지로 많은 것을 챙기려 하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복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면역은 영양이 끊기는 순간부터 빠르게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 전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집에 독감 환자가 있을 때 노인에게 옮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물리적 거리와 생활 분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건과 식기를 분리하며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증상이 가벼워 보인다고 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질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무시해도 되는 질문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세심함에서 지켜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시간으로 묶어 정리해 보려 합니다. 바로 독감이 시작된 뒤 가장 중요한 첫 24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저는 늘 같은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같은 날, 같은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낸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집에서 버텼고, 다른 한 사람은 몸의 변화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의 선택은 아주 사소해 보였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며칠 뒤 회복의 길로 들어섰고, 다른 한 사람은 긴 치료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첫 24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후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숨이 가빠지거나 정신이 흐려지고 전신 탈진이 심해진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면 집에서 충분히 쉬며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독감이 왜 노년층에게 더 위험해지는지, 어디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으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를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겨울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운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행동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더 힘든 길을 가야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보 부족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나면 충분히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지식이 필요한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그 흐름을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겨울이 조금 더 평안하길 바랍니다. 몸을 잘 살피시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